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무순위 청약이어서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당첨만 되면 10억 원가량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당첨만 되면 20억 원가량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청약 홈에 접속하려는 사람이 어제 하루 종일 몰리면서 접속 대기자가 한때 300만 명을 넘어섰고 예상 대기 시간은 700시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용자 불만이 쏟아지자 부동산원이 어제 청약 접수를 진행한 다른 9개 단지의 접수 마감 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했고요. 동탄 아파트 무순위 청약 마감 시한은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문제 때문에 청약 마감 일정이 연장된 건 이 사이트가 열린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 로또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내 집 마련의 고달픈 서민의 삶,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의 욕심,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수백만 대 1의 경쟁이라도 도전해보려는 우리네 노력이 그 페이지 오류가 뜬 화면만큼이나 많이도 겹친 하루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배성룡님이 정답은 로또입니다 라고 하지. 퀴즈 나가지도 않았는데 정말 전국민 로또라고 해서 참 시끌시끌합니다. 잠시 후에 원탁의 기자들 K에서도 이 무순위 청약과 관련된 토론이 이어지니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또 티몬과 위메프 사태도 점검해 봅니다.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회생, 그러니까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죠. 정부는 판매자와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 먼저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또 이커머스 업체들의 지형도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입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시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오늘은 정답이 두 글자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올해 하반기 주요 업종의 고용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날 업종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늘고 있는 조선업, 그리고 또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은 하반기에도 전망이 좀 어두웠는데요. 선행지표인 수주가 큰 폭으로 줄었고요. 또 공사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우려도 여전하고요. 건물 등 구조물을 짓는 이 업종,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1970년대 중동의 이 붐이 일기도 했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도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뉴욕 증시가 보합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의 가장 큰 이벤트 FMC 회의가 시작이 되죠. 현지 시간으로 30일부터 이틀 동안 정례 회의가 열리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줄줄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망 심리가 짙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떨어졌습니다. 0.12%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올랐는데요. 0.07%, 0.08% 강보합입니다. 시장에서 7월 회의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9월 금리 인하 확률도 거의 100%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FMC 회의와 함께 이번 주는 이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가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30개 종목 가운데 이제 10개 종목이 이번 주의 실적을 공개합니다. 네.
특히 이제 기술주 가운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아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은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지난주는 테슬라가 좀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하면서 기술주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건강한 것으로 나타나면 어쨌든 뭐 FMC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후에는 펀더멘털로 회귀하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가 2달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중동 리스크를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8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중유가 배럴당 $1 35센트 내린 $75대로 떨어졌고요. 9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가 $79 78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브렌트유가 $8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6월 초 이후 거의 2달 만입니다. 어제는 이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이제 코스피 1%대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7포인트, 코스닥도 3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수급은 어제와 반대입니다. 개인만 순매수하고 있을 뿐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86,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좋습니다. 여전히 강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4%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2.7%. 삼성전자도 0.7% 떨어져서 86,000원, 8만 원대 걸쳐 있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또 반도체 산업, 또 반도체 주가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반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또 꾸준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이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 고령위원회를 이제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을 했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 크게 한 2가지 정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아이를 낳은 부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이제 2세 미만 아이를 둔 출산 가구가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순위 1순위 자격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다자녀 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같은 우선 공급 대상자가 가점에 따라 선정이 됐다면 네. 앞으로는 생후 2년 미만 출산 가구도 공공임대 1순위 자격을 주겠다라는 거고 또 가구 원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가 됩니다. 또 두 번째가 결혼식 관련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불만이 쇄도했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이제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라고 불리우는 결혼 준비 서비스 가격 정보가 좀 불투명하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대 서비스를 끼워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해지하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아서 이런 이제 결혼 비용이 높아지는 이 저출산 현상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스드메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 준비 대행사에 대한 약관을 점검을 해서 내년 1분기 중입니다. 표준 약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될 테니까요. 가뜩이나 결혼하는 사람도 많이 이제 줄었는데요. 또 하나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반등을 했다고요. 인구 수가. 맞습니다. 외국인이 한몫했다 합니다. 외국인 덕분에. 맞습니다. 내국인은 줄고 있는데 외국인이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줄었던 우리나라 인구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통계청이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니까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총인구가 5,177만 5천 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8만 2천 명, 0.22%가 늘었는데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2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그 뒤로 계속 내리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인구 반등의 주역은 외국인이 이끌었는데요. 지난해 외국인이 1년 전보다 18만 3천 명, 무려 10.4%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는 한 193만 5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내국인 인구는 저출생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0만 1천여 명 줄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국내 석 달 이상 이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를 말하고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런 외국인은 내국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해 외국인 증가폭이 18만 3천여 명은 5년마다 하던 이제 인구 총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이제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구의 감소세가 역전됐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는데요. 네. 올해까지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좀 늘겠지만 계속해서 2025년부터 외국인 증가폭보다 내국인 감소폭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이른바 자연 감소 현상은 계속해서 5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덕분에 3년 만에 인구가 증가했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내국인 수는 또 줄어들고 있어서 참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희비가 엇갈립니다. 또 하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근에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버팀목 또 디딤돌 대출 같은 이런 정책 상품의 금리까지도 조정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정책 자금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 정책 대출 상품의 금리 체계도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책 자금이라는 게 뭐 디딤돌 대출과 같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 그리고 버팀목 전세 대출처럼 근로자나 청년과 같은 서민 전용 전세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리 산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수정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이들 정책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가 있지만 한도보다도 한 30% 이하로 줄여서 받게 되면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네. 한 0.2%포인트 정도. 만약 이제 대출 기한 연장 시에도 대출금의 10% 이상 갚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상금리를 더 얹어서 대출금리가 올라갑니다. 또 세 번째 연장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합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 소득 기준을 좀 넘었다. 또 임차 보증금 구간별 최고 금리의 가상금리를 더 얹도록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실수요자가 정책 대출을 필요한 만큼만 빌리고 되도록 길게 보유하지 않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전 사실 100%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력은 좀 줄어들고 또 대출 금리는 또 올라가는 오히려 이제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정책도 나온 게 있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 지원 3종 세트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는 지난 3일에 발표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 3종 세트가 도대체 뭐냐? 상환 연장 제도를 개편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가 전환 보증을 신설하는 게 두 번째고 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상환 연장 제도라는 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이용 중인 이제 차주가 자녀 대출자에게 상환 기간을 연장해서 매달 납부해야 될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는 거고요. 또 상환 연장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의 대안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되는데 소상공인 대안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 은행에서 만기 연장으로 제한되는 대출을 한 4.5% 고정금리로 10년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 자금으로 이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게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이제 상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고금리 때문에 대출을 좀 바꿔서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고물가 상황에서도 카드 소비가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이 301조 7천억 원, 1년 전에 비해서 3.3%가 늘었고요. 승인 건수는 4.3%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뭐 식료품들, 식품이나 농축산물과 같은 온라인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민간 소비 전체를 주도한 것들 가운데 여행 관련 수요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카드를 많이 긁은 만큼 건전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연체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올해 1분기 전업카드사 8곳의 실질 연체율이 1.83%에 달하는데 10년 만에 최고입니다. 연체액도 1분기 기준 2조 3천억 원으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카드론을 보니까 카드론 지난달 말 잔액도 40조 6천억 원이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야 카드론 급증하고 있다. 이 카드 돌려막기 할 우려이 크거든요. 또 연체율 관리까지 좀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자들의 그 건전성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뜨겁게 토론해 보실까요? KBS 김준범, 서영민, 장혁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티모 위메프 사태를 이제 다른 원탁의 기자들 때 다뤘었는데 이번에 또 이걸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어제였죠. 티모나고 위메프가 기업 회생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가 아주 숨가쁘게 흘러갔고 네. 아마 오늘 하루도 굉장히 좀 긴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이 TMF 사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이제 구영배 이제 큐텐 대표가 입장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처음 거의 이 시간이었어요. 어제. 예, 어제. 네. 근데 그때 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제 큐텐 지분 팔고 내가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이 사태 해결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 입장문 발표한 지 8시간 만에 이제 기업 회생을 신청한 거죠. 예. 그 기업 회생이라면 뭐 우리가 그 법정 관리라는 말로 이제 네. 익숙한 이제 그 말인데 이 법정 관리는 여기 이제 원탁 기자들에서도 몇 번 뭐 예전에 태영건설 때도 다루고 네. 했었는데 일단 망한 회사를 최대한 살려보자는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기본적으로 많이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단이라고 하면 뭐 카드사라든지 피지사도 있겠지만 또 6만 곳 정도 되는 셀러들, 이제 영세한 판매 업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회생 절차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지난한 절차 과정을 겪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야 하는 어떤 상거래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기간 동안 동결됩니다.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이제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이제 구영배 대표의 그런 입장문 같은 것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오늘 이제 국회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구영배 그러니까 뭐 이 현안 질의가 있는데 구영배 대표도 일단 참석이 예정돼 있거든요.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올까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좀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큐텐 구영배 대표는 국내에 있다라고 언론 그 기사를 통해서 밝혔고 출국 금지됐다는 출국 금지도 기사도 돼 있습니다. 있죠. 근데 이제 국회에 과연 출석을 할 거냐는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그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하면은 앞에서도 장혁진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중간 판매자들이나 소비자들은 받을 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정부가 유동성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다. 일단 정부는 그 개별 소비자들이나 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죠 이미. 여러 가지 그래서. 대책을 내놨는데 일단 소비자들에게는 대부분 돈을 먼저 정산해 줘라 아니면 여행을 보내줘라. 여행사들한테는 계약한 분들 다 보내드려라. 그리고 뭐 피지사나 뭐 카드사나 이런 곳에는 돈 드려라. 환불해 드려라. 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빚은 너희들이
위메프 등으로부터 받아서 처리하라.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일단 대출 방식이 5천억 넘는다 그러죠. 어떻게든 일단 운영 자금을 긴급 운영 자금을 빨리 돌릴 수 있게 돈을 빌려주고 저리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사태를 넘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인데 여튼 앞에서 장 기자가 말했듯이 법정 관리에서 돈 잔치를 빚 잔치를 끝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많은 참여자들의 희생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아주 오래 걸리고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일단 뭐 이게 그 채권자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판매자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서 물건을 팔았지만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분들 그다음에 티몬 위메프에서 카드 결제를 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샀지만 받지 못한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채권자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채권자가 그 티몬이나 위메프가 돈을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기업 회생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티몬과 위메프 입장에서 좀 우리가 좀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것은 입장이 이렇게 나와야 좀 그 어떤 차분하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 안에서 지금까지 노력해서 한 5억 원 정도는 환불을 해줬고 이렇게 저렇게 끌어모아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는 동원이 되지만 한 55억 원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기업 회생에 들어가면 이제 채권자들끼리 빚을 다 깎는 거거든요. 뭐 30% 받는다, 뭐 70% 받는다 이런 식으로 깎아서 이제 해결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이 나와야 설득력이 있고 듣고 일정에 따라서 안심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거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빚이 100이라면 현재로서 이 기업의 자산과 현금으로 감당 가능한 빚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되니까 너도 나도 나부터 받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이 당분간 해결이 거의 어렵죠 지금. 네. 예. 그러면 일단 티모 위메프 입장에서는 기업 회생 신청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기업 회생이 신청하면서 또 같이 이 그 구영배 대표 측에서 한 게 ARS 프로그램이라고 ARS요? 이 신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작년에 도입이 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일단 강제 이제 회생 절차 개시가 회생 절차 개시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보류하고 이제 구조조정 전문가가 와서 좀 기업 회생을 중재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뭐 이런 제도를 또 같이 신청한 이유는 어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큐티는 얘기하지만 사실 본질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조정 계획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이거를 반대하면 결과적으로 결국 법정 관리 가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티몬 UMF 같은 경우는 처분할 자산이 거의 없다, 별로 없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처분한다 하더라도 청산 절차로 간다 하더라도 나눠서 이제 가져갈 돈들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 그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커머스 3사라고 불리는 위메프 등을 포함해서 쿠팡까지 불렀는데 그중에 승자는 쿠팡이 된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패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패자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온라인 시장에는 이 회사들 말고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11번가도 있고 뭐 지마켓 옥션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많은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영업을 했느냐 다들 마이너스 마진을 떼고 영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뭐 이마트 같은 회사조차도 오프라인에서는 최강자지만 온라인에서는 마이너스 떼가면서 계속 영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팔수록 적자. 네, 팔수록 적자인 상황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받느냐? 일단 지금 피해를 안 보신 소비자분들은 다 이익을 봤습니다. 무료 배송 받았고 싸게 받았고 오프라인보다 싸게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받았어요. 근데 누가 손해를 받느냐? 지금 당장 돈이 물려 있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이 팔 수 있지만 더 많이 떼갔어요. 이런 업체들이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떼갔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는 마이너스 마진을 떼가면서 계속해서 플랫폼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물건을 주었고, 그 반대편에서 자영업자들에게서는 어찌 보면 고혈을 착취했다고도 해도 좋을 정도의 이런 영업 구조가 계속됐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플랫폼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리였고, 수천억 원씩의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쿠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앞으로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이번에 위메프 사태 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빚잔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생태계죠. 기업도 산업도 생태계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기업이 있다면 죽는 기업도 분명히 나타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피해가 너무나 이제 크니까, 예를 들어서 5512님 제가 사기만 하면 손해 머지 포인트 36만 원, 팀원 숙소 예약한 것까지 저 정말 유유 많이 울었어요. 서민들 울리지 마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곳곳에 수많은 피해자가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내다볼 수 있을까요? 기업 회생이 인가가 될까요? 아니면 결국은 팀원과 위메프는 청산 단계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근데 절차적으로 보면은 현재는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한 거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법원이 그 절차를 신청할지 말지를 개시 여부를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게 한 3달 정도 걸려요. 길게는. 그러니까 서류들을 쭉 보고 너희가 가진 빚이 이 정도구나, 자산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너희 계획이 이렇다면 그러면 해볼 만하다. 그러면 신청이 이제 절차가 들어가는 거고요. 개시. 절차가 개시가 되면 그때 이제 법원이 본격적으로 계속 가치와 청산 가치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계속 어떻게든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번 빚만 막아주면 이들이 다시 영업을 잘해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고요. 네. 이거는 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빚을 n분의 1 해가지고 청산. 채권자들이 골고루 손해보면서 청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티몬 위메프가 뭐 여기는 상장 기업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알려진 바로는 영업이익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적자를 봐온 영업을 해왔다는 건데, 방금 서 기자 말처럼. 그럼 법원에서 이게 과연 계속 기업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냐라고 평가 나오기가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사이클 있는 반도체처럼 사이클을 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업이라면 또 다르겠지만 온라인 커머스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인 기업 회생이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는 되더라도 과연 아마 이게 계속 기업으로서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사재가 크게 출현되지 않는 한은.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이걸 어떻게든 구조조정으로 가져가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이유가, 하나는 그 후폭풍이 너무 큽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안 받아주고 이 파산으로 바로 가게 되면 나머지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어떻게 될까요? 거의 비슷한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금 경색으로 몰리지는 않았다라 손 치더라도 다 적자 보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네, 이 생태계를 생각했을 때 이 회사를 구조조정으로 가져가지 않은, 법정 관리로 가져가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일단 소비자, 자영업자, 정부는 이 소비자와 자영업자 이 두 단에서 피해가 나는 것이 몹시 싫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에서 피해가 현실화되는 것도 싫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고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어떻게든 좀 큰 회사들, 이익이 나고 있는 중간 회사들, 카드사나 피지사들, 이런 회사들에게 그 손해를 분담시켜가면서 어떻게든 빚잔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막판에 누군가 싸게 M&A 인수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정부가 이제 어제 이것도 발표가 나온 건데 약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일시적인 대출이라든지 이자 차익 보전을 해줘서 나중에 뭐 회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국민의 세금이 쓰인다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들 보세요? 아까 이제 성민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투입했다라는 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한 2천억 원 정도가 긴급경영 안정자금, 3천억 정도가 이제 기업은행에서 저리 대출해 주는 거고 600억 정도가 이제 2차 보전이라고 그러니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시중 대출에. 근데 이게 뭐 당연히 뭐지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게 정부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꽁돈은 아니죠. 대출이에요, 예. 대출. 이게 저리로 대출해서 그 이제 다시 정부에게 갚아줘야 되는 거고, 뭐 물론 이자는 낮긴 하지만. 근데 정부가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정산대금 미지급권은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뭐 그냥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어제 정부도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팀원과 위메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 정도는 정부가 뭐 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산대금을 받지 못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중소상공이 6만 곳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서 돈 주지 말라 버리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흑자 도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여서 당장 몇 달 정도는 좀 운영 자금은 막아라라는 정도는 정부가 흔히 보통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큰 대규모 피해가 났을 때 흔히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이게 법정 관리 들어가서 이 기업을 혹시라도 이제 회생을 시키려고 할 때 거기에 무슨 공적인 자금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식의 기미가 보이면, 혹은 공적 자금은 아니더라도 금융권들의 팔을 비틀어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면 그건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현재는 5,600억 네. 원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티몬이나 위메프가 설명하는 우리가 미정상금이 몇백억입니다. 100몇십억입니다. 300몇십억입니다. 합해서 한 5, 600억 정도 됩니다. 아니면 1,000억 원 됩니다 하는 거하고는 규모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는 단순히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티몬 위메프에서만 장사하지 않습니다. 11번가, 쿠팡, 뭐 옥션 전부 다 합니다. 모든 플랫폼에 자기 페이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금이 막히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곳에서도 물품 대금을 물건을 떼올 돈을 낼 수 없고,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연쇄 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막는 것은 이건 뭐 말씀하셨지만 이자 지원 정도에 불구하고 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당연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 규모가 상당히 크다. 5,600억 원 이걸로 될까? 만약에 안 막아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을 정부가 일단 먼저 제시한 거고 이걸로 막아지는 게 최선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요. 그래도 번질 수도 있고. 8784님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의 설 자리가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선택도 점점 줄어들 것 같고요. 승자 독식이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쿠팡이 다음 달부터 그 유료 회원제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을 하죠. 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돈이 떼일 염려가 있는 다른 이커머스보다는 대형 업체를 써야 되지 않겠어? 또 이런 인식을 또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쿠팡은 이제 또 티몬 위메프랑 다른 점은 그 이제 티몬 위메프는 그래도 구조가 오픈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자랑 고객을 중개해주고 이 중개업체인 티몬 위메프가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고, 그 사업부가 더 크죠. 하지만 쿠팡은 물건을 이제 판매자로부터 직접 매입을 해서 자기 이제 물류센터에 갖고 있다가 소비자에게 되파는 비중이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출 구조가 그 정산 이런 구조가 더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음 달 7일부터 쿠팡이 이제 월 회비를 7,890원 한 달에 거의 그렇게 60% 가까이 올리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탈퇴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 2021년에 그 쿠팡이 가격 올렸을 때도 오히려 회원 수가 더 늘었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쿠팡 대세는 좀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쿠팡이 그렇게 해서 조금 안정적인 구조도 가져가면서 또 쿠팡이츠라든지 쿠팡 플레이 같은 OTT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약간 락인 효과라고 하죠. 그렇게 좀 소비자들을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뭐 이번에 티모 위메프 사태가 발생하고 월 회비가 올린다고 해서
다른 이제 상황이 펼쳐질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류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소비자들은 점점 더 큰 업체들에 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쿠팡 목금 월급이 인상되더라도 내야 될 것 같아요. 뭐 매일매일 받는 편리함도 있고 이번에 경험한 것도 있고요. 쿠팡뿐만 아니고 네이버 오픈마켓도 꽤 네. 스마트 스토어도 꽤 반사 이익을 볼 거라고 합니다. 뭐 주가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큰 회사들로 소비자들의 선택은 점점 집중될 겁니다. 반대편으로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큰 회사에 매일 텐데 특히 쿠팡 같은 회사에 매이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늘 플랫폼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쿠팡입니다. 가장 많이 정산을 방금 장 기자가 이게 직매입이 많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다 자영업자들로부터 오는 그 물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매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산해 주는데 걸리는 기간이 여기 티맵만큼이나 길고 다른 온라인 커머스들과 달리 그리고 정산해 가는 과정에서 돈을 빨리 주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어쩌면 지금 온라인에서 그 영업하기 때문에 더 많이 팔 수는 있지만 더 많이 그 플랫폼에게 떼어가는 구조는 점점 더 고착화되고 점점 장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커머스들의 승자가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경쟁이 좀 완화될수록 소비자나 판매자에게는 조금 더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티맵 사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또 흘러갈 테니까 저희가 꾸준히 또 관찰을 해서 또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두 글자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건물이나 시설을 짓는 것. 이 산업이 있죠. 두 글자로. 건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건축과도 비슷한데 역할이 좀 다릅니다. 건축은 건물을 설계하는 등 조금 더 창의적인 역할이라면 이것은 건물을 시공하면서 구현해낸다라는 이제 실용적인 측면이 더 강하죠. 근데 요즘에는 야외에서 이제 주로 일하기 때문에 특히 폭염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김선미님, 남동생이 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집에 오면 녹초가 돼 있는 모습이 짠해요. 힘내자 힘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6800님. 아들이 건축 기사인데 예전에는 여기저기 스카우트 제의가 엄청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다네요. 여기 경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쪽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자,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로또 청약. 무순위 청약인데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기자분들 혹시 어제 이 무순위 청약 도전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어차피 돼봐야 저는 오늘 하려고요. 내일 돈이 없기 때문에. 연장됐으니까. 그런가요? 저는 어제 생각했어요. 하도 이렇게 그 기사가 많이 뜨길래 네. 들어가 봤더니 저도 청약 홈으로 들어가 봤더니 36만 명이 제 앞에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했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못했죠. 36만 명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저는 어제 했는데 와. 제가 네. 새로 고침을 하니까 네. 몇십만 명 단위에서 이제 몇백만 명 단위로 넘어가더라고요. 어머. 그 한번 이제 대기를 계속 그냥 걸어다 보니까 접속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오류가 뜨고 또 한 단계 넘어 또 오류 뜨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오기가 발동하는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저는 이걸 보면 IT 강국임을 느꼈습니다. 네. 36만 명이 대기가 걸려도 서버가 터지지 않고 예. 대기가 차곡차곡 돌아가잖아요. 보통 예전에 우리 코레일 같은 거 그 시스템 개선되기 전에 명절표 예약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접속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순서대로 쭉 기다려서 사람들이 차곡차곡 가면서 서버가 돌아가게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네. 와, 청약홈도 그래도 IT를 되게 서버를 되게 많이 보강을 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본 게 최대 대기 접속자가 3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럼 원래 접속 자체가 안 돼도 해당 페이지는 뭐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그 3명 중 1명은 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의? 그리고 대기 시간이 저희 작가님이 본 게 920시간까지. 그러면 26일?
38일입니다. 아, 38일이에요. 거의 한 달 넘게 기다리니까 이게 순간 접속자가 몰린 거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나오는 네. 거겠습니다만, 야 이게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이 정도로 매력적인 건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짚어봐야죠.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레미안 원페타스 그러니까 어제 총 3개의 단지가 예. 그러니까 인기를 끈 거예요. 그 반포에 있는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라는 단지 그리고 호반 서밋 목동에 있는 예. 그 동탄역에 있는 롯데캐슬 이 3개 단지인데 이 반포 아파트는 이제 시세 차익이 20억, 예. 이 동탄 아파트는 10억, 또 호반 서밋 목동은 한 5억 정도 예상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5억, 10억, 네. 20억. 거의 뭐 로또 1등 당첨금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미안 원펜터스 반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하도 몰리니까 거의 제가 처음일걸요. 이렇게 연장된 게. 네. 아마 예, 그래서 밤 11시까지로 연장이 돼서 최종 경쟁률이 나왔는데 이 특별 공급에 4만 명이 몰렸어요. 120가구인가 130가구 정도 모집했는데 그 경쟁률이 352대 1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웬만한 자본금이 좀 필요해서 그 정도밖에 안 나온 거죠. 맞아요. 경쟁률이. 이 단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 84제곱 기준으로 분양가가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계약금이 20%니까 계약금이 한 4억 5천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이 후분양입니다. 거의 이거 좀 이례적인 아파트인데 그 후분양이기 때문에 후분양이라는 얘기는 잔금을 빨리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자금을 빨리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월 중순까지는 이제 이 21억을 다 치러야 되는 건데 여기가 투기과열 지구라서 LTV가 5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리고 또 전세를 주려고 해도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3년 뒤에는 들어가야 돼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전세가가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따져보면 자기 돈이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넣을 수 있는 단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한 4만 명이 몰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막 재미로 하신 분들은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네. 뭐 이렇게 자기가 자금이 있으니까 넣은 걸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한 5억 정도 있는 분들이라고 계산하면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조 정도가 여기에 이 로또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이 많다. 유동 자금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연장이 됐더라고요. 동탄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부동산원에서 이 청약홈 사이트 만든 이후로 처음으로 청약 마감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된 거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근데 장혁진 기자가 이야기한 그 반포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본금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 동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거의 세계 신기록 기록하지 않겠느냐. 동시에 분양가 이런 이야기도 4억 나오죠. 중반 정도 나오죠. 하지만 이거 뭐 온라인에서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탄도 하시고 뭐 호반도 하시고 반포도 하시고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경쟁률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엄청난 경쟁률이 나오겠죠. 근데 일단 이 무순위 청약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무순위 청약이 도입된 이유 그리고 과연 이게 미분양 해소라든지 좀 수급 불균형에 좀 기여하는 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김준범 무순위 청약 제도가 뭐 무주택자 주택 마련에 기여하는 측면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무순위라는 게 계약이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가 됐거나 뭐 청약에 당첨된 분들이 뒤늦게 부적격자로 적발이 됐거나 이래서 이제 사후에 떨어져 나온 이런 일종의 잔여물들이거든요. 그게 뭐 보통 뭐 1000세대라고 하면 많아봐야 몇 개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새 주인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시장에 유의미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또 다주택자도 도전할 수 있고. 맞습니다. 다만 이 이제 어쨌든 새 아파트 남들이 모두 갖고 싶어하는 새 아파트를 어쨌든 이 자체가 꽤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정하게 배분해 줘야 된다. 그냥 조합이나 시행사가 너희 알아서 계약해 해버리면 아름아름 뭐 높은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뭐 친인차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의 장으로 갖고 들어온 게 무순위 청약이에요. 근데 네. 다만 지금 이게 원래는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만 저기 무순위 청약에 접수할 수 있게 예전에는 자격을 좁혀놨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부동산이 어차피 불경기니
해당 지역으로만 좁혀놓으면 무순위도 안 팔린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넓혀버리자. 그리고 무주택자 말고 유주택자도 할 수 있게 자격을 풀어버리자. 이래서 전국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됐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부동산이 지금 불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예전처럼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동네에 사는 무주택자에게 그나마 가는 게 그나마 합리적인 이 무순위 물건에 대한 배분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서울 강남에 있는 무순위 청약 물건이 저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한테 간다는 것은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동산이 불경기란 이유로 풀어놨는데 예전처럼 다시 불장으로 가고 있으니 다시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만 할 수 있게 좀 제한해야 이런 황당한 해외 토픽에 나올 것 같은 상황들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그냥 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네. 외국에서 보면 예.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분양은 하나도 돈이 안 되고 어쩌면 마이너스 피가 뜰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럼 수도권 서울의 그 불장이라는 것에 참여 못하게 막아놓는단 말이야? 라고 이건 불공정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청약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청약이 아니라 청약제도 자체라는 게 사실 왜 아파트를 청약으로 해요? 그냥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서 다이다이로 아니 저 1대1로 죄송합니다. 1대1로 1대1로 계약하면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네. 이상하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거기에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약제도 갖고 있는 한계인 거죠. 근데 지금 막는다면 지금 지역에서 청약하시는 분들 지역 규제를 다시 넣어서 막는다면 그것은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종류의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취하는 정부가 그 정책을 취하기 굉장히 어렵다. 반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1300님이 저 어제 3시간 40분 걸려서 청약 신청했습니다. 안 하면 0%, 하면 0.0001%. 서민은 극소의 확률에 목숨을 겁니다. 또 이렇게 보내셨네요. 짠한 거죠, 사실. 뭐 장유진 기자 아까 어떤 얘기하세요? 그 우스갯소리 아까 외국인들도 신기하게 본다고 했는데 네. 그런 외국인도 만약에 이 우리나라에 오면 똑같이 넣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는 그 상품은 진짜 굉장히 그러네요. 좀 균일한 상품이고 안 봐도 바로 계약할 수 있고 전화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게 물건이 나오면 금매가 나오면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안 봐도 그 환금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추수감사절이나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데 있을 때 200만 원짜리 TV를 1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막 오픈런 하지 않습니까? 막 네. 뛰어가고 막 물건 잡고 싸우고. 근데 그게 5억, 10억, 20억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게 나온다면 그것도 싸우지 않고 온라인으로 클릭할 수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뛰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청약홈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청약홈에 나오지 않는 무순위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 빼고 비규제 지역의 무순위 물량은 청약홈을 통해서 팔아도 되고 아니면 사업자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팔아도 되게 열어두는데 예. 현재 나온 기사로 보면 워낙 과열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비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도 청약홈을 통해서만 팔도록 규정을 좀 바꾸겠다. 뭐 그런 걸 검토한다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그 강남 서울에 있는 4개의 구가 아닌 다른 곳의 그 무순위 청약은 사실 아무 데서나 팔아도 돼요. 홈페이지 하나 새로 만들어서 팔아도 되고. 현재 규정은 그렇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또 악용하게 되면은 이제 아는 사람만 알게끔 경쟁률이 올라가지 않게끔 또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도가 바뀌는지를 또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물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냉랭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순위 청약이 뭐 2차, 5차, 10차 그래도 안 팔리는 집들이 많았잖아요. 수도권에서도. 지금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라는 걸 또 방증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이제 7천 건을 넘었는데 네. 이제 이런 추세면은 7, 8월에는 10,000건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건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 2020년 이후 처음 만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만큼의 어떤 그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9월에는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또 막차 대출이 몰려서 더더욱 이게 그 집을 사려는 수요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8월에 지금 국토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뭐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냥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무순위 청약을 요건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무순위를 아무리 해도 말씀하신 대로 2차, 5차, 10차까지도 모집자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뭐 36만 명 기다릴 정도로 너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종전처럼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무주택자 할 수 있게 제한해야 이거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는 이런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아까 강남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는 로또 아파트가 되는 건데 또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로또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또 청약 광풍이 불어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세 40억짜리 아파트가 40억에 분양이 되면 이 정도까지 광풍이 불까요? 전혀 안 불죠. 네, 전혀. 근데 과연 이런 로또 아파트를 만들어 놓는 게 아주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니까 또 로또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이대로 놔둬도 되는 제도인가라는 또 근본적인 물음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죠. 네. 어쨌든 청약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수단인 거는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봐봐요. 이거 그 대기자가 300만 명인데 여기서 한 100만 명 정도가 한 1억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지금 부동산에 지금 투입될 수 있는 금액이 100조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언제든지 다시 뭐 이미 그렇죠.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됐다. 참고로 지금도 청약 홈 사이트 접속이 잘 안 되네요. 1, 10, 100, 1000만, 10만, 21만 7,90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근데 이제 오늘까지 일단은 연장이 됐다. 동탄 지역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하러 가야겠습니다. 예, 그래도 아까 그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0.0001%라도 확률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자, 오늘 KBS 서영민, 김준범, 장혁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부추기는 건 아니고요. 예, 농담삼아 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 이야기 또 주가 이야기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